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국고초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그만했습니다. 특별히 나쁠 거 없었고 외부 불확실성도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시선은 미중 무역 관세 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두 번째는 기업 실적이었고, 또 하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조금 우호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국고초 3부는 이제 미국 주식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미증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간밤에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 접근하신 분들도 많아서 미국 주식 얘기는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죠. 난 한국 주식만 해서 난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되시면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또 제대로 평가받아요. 이번 주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니 한국은 이게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은 또 실적 잘 나오면 주가가 막 또 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도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증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가 1.39%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1.5% 올랐습니다. S&P 500이 1.4% 올랐는데 3대 지수 모두 소폭 갭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제 갭상승한 이후에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시장이 안도했고, 지금 주식해도 좋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이런 힘이 실렸다라는 거잖아요. 앞서 이정우 캐스터가 이런 얘기 줬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관세 협상에 대한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방안을 강구한다. 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여러 차례 협상에 대한 어떤 대화를 좀 제시했다라는 이런 발표도 좀 있었고요. 또 펜타닐,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가장 또 문제 삼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중국이 이 해결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협상의 명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시장은 이 부분에 좀 환호한 것이죠. 또 이번 한 주 동안의 기업들 실적도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 또 간밤에 있었던 또 매월 월 초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사실은 1분기 GDP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2022년 이후에 최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들 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시장의 어떤 우려감을 대부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ISM 제조업 PM 지수도 그랬고요. 그다음 PC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간밤에 있었던 고용 보고서도 그랬습니다.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이번 1분기 미국의 GDP는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역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근데 다음 분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좋아질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요인이 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입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세 부과하기 전에 수입이 좀 몰렸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 많이 꺾이면서 이게 수치를 깎아먹는 것이죠.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간밤의 고용은 비농업 고용이 17만 7천 건, 17만 7천 명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좀 안 좋았다면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더 커졌을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시간당 평균 임금입니다. 이것도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하고 좀 연결되는 내용이죠. 이것도 좀 완화가 됐다. 그래서 증시는 상승세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수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예, 다우 지수. 다우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4만 5천 포인트 정도 상단이었고요. 쭉쭉 빠졌죠. 그러다가 사실은 4월 들어서 관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 이슈로 급락을 했고요. 3만 7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야, 지나고 나니까 다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지나고 난 게 아니라 이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제가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말이죠. 그 정점이 지나고 하면 사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 정점을 지나니까 어때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고 그 일련의 과정은 늘 똑같더라는 거죠.
상당 부분 그 빠지는 시점까지 지수대까지 대부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2만 선 정도를 계속해서 사실은 당장 2만을 넘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까지 저는 나스닥이 2만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미국 주식들을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올랐어요. 이미 이제 17,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이제 18,000원에 18,000포인트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진짜 극단적인 위기 상황들. 근데 이제 제가 악재와 주가의 관계를 얘기 드렸죠. 항상 악재라는 것은 모양이 다르게 다가오긴 하는데, 그죠? 무역 전쟁, 뭐 인플레이션 전쟁, 바이러스 전쟁, 뭐 그죠? 금융위기 여러 가지로 오지만 그것이 항상 이렇게 지나왔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이 늘 똑같다는 거예요. 참 재미납니다. 자, 어찌됐든 나스닥도 하락을 시작했던, 급락을 시작했던 지수대를 대부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는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을 회복을 했습니다. 1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땠습니까? 뭐 미중 관세 전쟁으로 불확실성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깎이면서 그죠?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달러가 100을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는 어떨까? 144엔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은 4.3, 그다음에 30년물은 4.7, 이 30년물은 5%가 상단이었죠. 여기 가니까 트럼프가 움찔한 거죠. 그죠? 미국채 10년물도 4.5 가까이 가니까 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자,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달러는 100을 회복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사실 또 하나 좀 걱정됐던 것이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리에 N을 그죠? 빌려서 또 금리가 높은 나라에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한다고 증시가 대폭락이 있었던 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감시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요인이 이제 어떤 신호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달러가 너무 강하게 가는 거예요. N이 그죠? 달러 대비. 근데 지금 달러 엔 환율은 144엔대까지 145엔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N이 좀 약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140엔 깨고 내려가면 이제 위험 신호다. 최근에 140엔 깨고 내려가면서 위험 신호가 있었고 또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이 이제 제로, 미국은 거의 5%까지 갔었잖아요. 그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든다면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10년물은 1.27까지 와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근데 미국은 우리 뭐 금리 계속 내려야 된다라고 막 하잖아요. 그죠? 미국 금리는 10년물 기준에 4.3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보통 3% 최소한 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깨고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엔캐리 자금은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죠. 미국 주식, 채권 시장, 그다음 미국의 커머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니케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우려 사항이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모니터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 최근에 기업 실적 좋았고요. 이거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무르익고 있다. 우호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표, 고용도 좋았고요. 다음 주에 또 FMC 또 뭐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뭐 ISM 제조업이라든지 또 이후에 나올 CPI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시장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기 전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23년에 한 2,500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6,000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사실 엔비디아가 고점 딱 찍으면서 그다음에 옆으로 계속 횡보했어요. 그 사실 여기는 이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크게 먹을 게 없는 동네였죠, 사실은. 그러다가 올해 3월, 4월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가 좋아서 급락하는 일은 없잖아요. 뭐 안 좋았으니까. 그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가격적인 매력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500에서 지금 4,000, 지금 4,000 초반을 이제 올라가고 있는 회복 국면에 돼 있다. 개인적으로 낙폭가대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도 한번 좀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는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 자리, 그러니까 뭐 130에서 140, 150달러 정도 되는 자리는 가격 메리트 없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번 주 미국의 반도체주들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됐던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소위 빅테크들, 그리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도 그랬고요. AI 캐펙스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또 엔비디아 자체로는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미국이 중국의 그 저사양의 AI 반도체 H20을 수출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그거보다 더 저사양에 있는 것들을 좀 제작을 한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반영해서 전체 주가는 지금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130, 140, 150 정도 가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보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사실은 뭐 크게 먹는다라기보다는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기는 뭐 70에서 한 80달러 정도 그래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다시 100달러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날에 한 3.7% 올랐습니다. 자,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AVGO. 자,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회사죠. 브로드컴, 에이직 반도체 쪽에서 가장 또 주목이 되는 브로드컴입니다. 일전에 220달러, 230달러, 뭐 25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150달러 아래로 좀 밀렸죠. 정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칩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관세 부과는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브로드컴이나 또 뭡니까 엔비디아나 TSMC나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치고 올랐었던 건데 그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느덧 160, 170을 넘어서서 자, 우리 계속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80, 190 넘어서 이제 20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달러 넘어가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메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 메타가 2022년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100달러 아래에서 그죠? 이게 최저점이 88달러였는데요. 100달러 아래에서 그때가 2022년 11월입니다.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2년 11월에 제가 메타 주식을 바닥 투자를 이때는 완전히 뭐 회사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했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다. 인력 구조조정. 빅테크 주식들이 전부 다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 그중에 1위가 누구라고 그랬죠? 메타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은 감원을 한다. 12,000명이나. 그래서 그때가 바닥이라고 장기 투자 시작하시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때 얼마? 90달러, 100달러 뭐 그 정도 됐거든요. 자, 지금 700달러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시 500달러.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죠? 메타 전망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0달러 다시 트라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볼 거 또 테슬라 얘기하고 있어요. 테슬라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테슬라가 작년 10월 달에 제가 200달러 초반, 그죠? 매수 의견 또 그 전에 이제 100달러 중반이었나요? 150달러 정도 됐나요? 아무튼 5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기대감이 쭉 빠져서 좀 빠졌었고요. 최근에 250달러, 200에서 250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 회사라보다는 두 가지 축으로 봐야겠죠. 하나는 자율주행, 그죠? 최근에 미국 교통부가 자율주행, 그죠? 예, 관련한 기준을 마련을 한다. 왜? 중국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가장 수혜를 볼 거 테슬라죠.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를 이제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이 자율주행의 메카가 될 것이다. 네.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지난 3월이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 옵티머스 한 10만 대 정도 생산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통제 구역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자, 그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세상이 이제 곧 열린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뭐 사실 미래 산업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연계돼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200, $250 정도, $250 정도, $300 안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좀 컴백하면서 주가도 이제 저분이 올라서지 않을까. 아마 로보택시 공개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몇 가지 종목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제가 바닥이라고 놓고 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크루즈. 아시죠? 제가 이런 거 놀고 먹는 주식들을 좋아합니다. 네. 카니발. 전날에 5% 올랐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죠? 카니발이나 항공이나 여행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낙폭과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2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항공주들 중에서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괜찮은데 델타 항공 한번 보겠습니다. 티커는 DAL입니다. DAL. 델타 항공. 자, $70 정도 됐었고요. 그죠? 지금은 $50 아래에서 $40 정도 수준에서 $44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한 40에서 44, 45 이 정도면 뭐 저점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크루즈, 항공주 이런 종목군들은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빠졌던 낙폭과대의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너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한국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 사실 뭐 어찌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최근 뭐 언제입니까? 4월 한 둘째 주부터 꾸준하게 지수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크게 부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중 무역 전쟁, 관세 관련한 이런 무역 전쟁이 정점을 좀 지나서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정점은 좀 지났다라는 거고, 또 그때 너무 많이 빠졌어요. 가뜩이나 시장이 움직인 게 없었는데, 오른 게 없었는데. 그리고 한국 증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코스피 한번 보실래요?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주봉으로 한번 놓고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이죠. 2020년. 뭐 다시 오지 않겠죠. 이런 바이러스 위기는. 이때 코스피가 1,400이었습니다. 한 3,300까지 갔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제로금리 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시작을 했고, 그 유동성이 시장을 이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유동성 파티는 끝날 것이다.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가 2021년 하반기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때서부터 시장이, 특히 미국장은 이때 안 빠졌는데 신흥시장은 대부분 미리 선조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그쯤 돼서 야,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때서부터는 시장이 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22년에 또 두들겨 맞았어요. 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인플레이션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 뭐 국내 증시도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회복하다가, 그죠? 최근에는 관세 전쟁으로 해서 충격을 한번 먹었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빠져다 보니까 2,650에 있던 지수가 2,350, 2,300까지 일시적으로 깨지다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점,
그때 정점을 만든 게 뭐냐? 저는 뭐 숫자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뭐 관세 뭐 숫자보다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이 어찌됐든 미국 국채 아닙니까? 국채 금리 30년물 5% 넘어가고 10년물 4.5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라고 보이죠. 거기가 정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관세 전쟁이 이제 협상 모드로 들어갔다.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장이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뭐 빠지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잡음과 진통은 감수하고 흘러가면 되겠고 지금 코스피 PBR 1배가 얼마라고 했죠? 2,80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시장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오른 저 밑바닥에 있는 게 한국 증시 중국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회복 못하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한국 증시고 한국 증시는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 아주 진짜 상식을 벗어난 뭐 그런 결과가 아니라면 한국 증시는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저는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맞다라는 거죠. 뭐 싼 거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습니까? 그죠? 그것을 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최근에 이제 우리 공매도 재개됐습니다. 그다음 상품 개정을 좀 가능성이 좀 높죠. 그죠? 그리고 6월이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관찰 대상국에 오를 것이냐 이런 결정이 그때 있어요. 아마 이것도 큰 어떤 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대규모 투자 발표라든지 또 추경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감안을 해보고 우리 또 하나 원화가 아마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외국인들 자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제가 코스피 3,000을 불렀습니다. 하반기 3,000 갈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지수는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왜? 빠져도 크게 빠질 거 없고요. 그죠? 서서히 잡음이 있더라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최근에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는 굉장히 좀 잠잠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대선 테마도 일부 좀 돌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쪽으로 올랐다가 또 저쪽으로 좀 갔다가 연속성은 없이 계속해서 좀 돌고 또 가만히 또 좀 뭐 소강 상태로 좀 관망 심리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다른 섹터는 좀 배제하고 몇 가지 한번 나눠서 지금 시장이 그래도 최근에 주도 업종이었던 주도 섹터가 조선하고 방산은 맞죠. 그죠? 그래서 조선 방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세 피해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관세 피해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아래 이렇게 자막처럼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조선 방산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에는 이미 어깨 넘어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단기 매매를 하러 들어간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하지만 이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실적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미리 반영했던 부분 좀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선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난 좀 접근해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뭐 짧게 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1월부터 12월입니다. 이제 4개월 지났고 5개월 차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대선은 뭐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시장의 주인공은 어찌됐든 앞서 조선 방산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의 주인공은 이들이 될 것이냐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제 조기 대선으로 대선 한 달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관세 관련해서 발목을 잡았던 족쇄가 풀릴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가격 메리시 있는 저 아래쪽에 발바닥에 있는 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기가 갈 가능성이 있을까?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3,000 시대의 어떤 주인공이 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새 정부에서도 뭔가 정책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전자 쪽은 이미 무르익어 있는 동네고요. 이쪽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성과는 어디서 내야 돼? 뒤쪽에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반도체는 제가 바닥 투자를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못 오를까 뭐 얘기들 뭐 많이 하시고 HBM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언제쯤 벗어낼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 좀 있고 사실은 1분기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HBM3 그리고 뭐 HBM4 관련해서 하반기에 뭔가 좀 또 뭐 HBM3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게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에서 빙하가 다가온다. 보이지 않는 빙하가 다가온다. 반도체 업종에. 그래서 SK 하이시닉스를 좀 숏을 치고 삼성전자를 원픽으로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의 내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HBM 옵션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언제쯤 오를까? 외국인들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두를 게 없습니다. 그죠? 예. 5만 원대에서 머물 것이다. 그다음에 6만 원 넘어가 주는 거는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바이코리아, 한국 주식으로 들어올 때는 이거 안 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 지난 3월 달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수백만 주씩, 그죠? 사던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이에요. 9월 달. 예. 그래서 그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가 저점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아무튼 뭐 그런 흐름으로 주가는 뭐 17만 원대 뭐 깨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올랐었고 어찌됐든 AI 투자는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성장성이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여서 주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16만 원 깨질 일은 없어 보이고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볼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퀄리타스 반도체,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제가 일단 이 종목은 10,000원대부터 지금 몇 달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DSP 관련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들, 디자인 하우스, 그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IP 업체들 이런, 그죠? 퀄리타스 반도체도 최근 주가는 차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15,000원대를 좀 회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PSK 한번 보겠습니다. PSK. 최근에 이제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D램은 뭐 D램 쪽은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그죠? 회복을 좀 하고 있고요. D램도 그렇고 낸드 전달 대비해서 22%또 낸드는 11%나 올라서 회복을 하고 있다. 뒤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D램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공정 쪽에서 지금 PSK도 주가가 바닥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좀 드려 있고요. 그 외에 패키징 관련해서 하나 마이크론이나 웨이퍼 보아하는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것들 또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는 잠시 뒤에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자세히 이어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들 많이 뭐 보시는데 저는 한 가지 보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벌써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자, 남북 경협주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달에 머지않은 시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할 것이다. 네. 그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최근에 대선 테마주들 중 굉장히 급등락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 경협주들 핵심 5인방을 제가 국고처에서도 또는 드라이빙 토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5가지 종목은 굉장히 견조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다른 재료들도 있겠지만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자, 현대 엘리베이를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는 지난 1월이에요. 그때는 5만 원이었습니다.
최근에 5만 5천 원, 6만 원 넘어섰고요. 그죠? 제가 4월 초에 경협주들 공개적으로 또 다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7만 원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도 관련해서 대하TI. 대하TI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4월 여기죠? 현대일리베이 말씀드리면서 3,200원, 3,300원, 지금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 그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죠?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서부터 바닥을 치고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바닥 지점이다. 거기 투자하셔야 된다. 그때 대하TI 얼마지? 2,000원대였습니다. 12,000원대까지 올랐죠.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아마 대법원 파기환송 그 결과로 해서 또 야당 대선 후보에 또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한번 볼까요? 부산산업 보시게 되면 부산산업도 어떻습니까? 이번 4월 들어서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8만 원 넘어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18년도에 부산산업 주가가 한 3만 원대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이 25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관광, 아난티. 트럼프가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이들 종목은 사실 실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난티도 2018년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대략 지금 가격대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됐어요. 한 3만 원대까지 올랐죠. 전력 관련해서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 자, 이 종목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선 공약 중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5종목은 계속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엔터주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엔터주 중에서는 제가 엔터주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 시작할 거니까 그때 바닥 잡아서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부터 돌아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엔터주들은 다 오르고 있어요. 핵심 4인방이 SM, YG엔터, 하이브, JYP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이 중에서 덜 오른 두 가지가 있다. JYP하고 하이브. 아시겠지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상당히 무르익고 있습니다. 드림 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TV도 아이돌 초청해갖고 공연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최근에 국내 아티스트들도 공연을 이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브.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 10월 달에 제가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18만 원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그냥 안 보고 BTS 완전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주가가 드디어 이런 하락 추세선, 단기 추세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가야겠죠. 예, 아직 고지가 멀었습니다. 30만 원 이상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실적 때문에 급락했었던 JYP 엔터. 자, JYP 엔터 한번 볼게요. JYP. 자, JYP가 제가 작년 10월 달에 바닥 투자 시작하시라는 게 5만 원이었고요. 그 8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거의 9만 원 가까이. 실적 때문에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죠? 사실 더 빠질 건 없어. 올해 성저하고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가격 매립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국후초에도 말씀을 드리고 저기 어딥니까? 저 드라이빙 토크에서도 하이브하고 JYP로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제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 얼마? 8만 원, 5천 원, 8만 7천 원 됩니다. 올해 어떻게 될까? 이 이상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